제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자. 자, 최근에요. 해외 언론에서 이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세영 교수. 최근 3년 동안 김주애가 김정은의 버금가게 조선중앙TV에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매일이에요. 한 달에 24번이니까 거의 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이 최근에 김주애가 등장한 2022년 11월부터 14,000여 건의 영상을 AI에 돌려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총 600회 정도 김주애가 등장했다. 600회. 그래서 그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2024년 이후에는 거의 매일이라는 수준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동행이 아닌 게 김정은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효과 음악, 특수 효과 이런 게 있거든요. 김주애한테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 야, 이거는 후계자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연출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후계자 호칭은 아직 없지만 이 정도 빈도의 노출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김주애 띄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연스레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후계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인데, 자, 이 질문을요 아주 깊게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분, 오늘 한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류현우 전 북한 외교관 또 대사 대리셨던 류현우 대사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이제 또 증언들 해주실 텐데, 자, 이러한 비밀들은 이제 류 전 대사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장인어른이 김정은의 금고직이었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노동당 39호실 실장으로 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39호실 예.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39호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한국에서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한 개의 전문 부서로 존재하고 각 도시 군 당위원회에 39호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곳이라는 거예요. 외화벌이를 총괄하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금고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장인어른이냐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장인어른, 그러니까 장인네 집에서 17년 동안 초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살던 아파트가 운독촌이라고 불리우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혹시 여기 장인어른이 나오신다는데 맞나요? 예, 지금 앞에 보이는 분이 장인어른입니다. 하얀 옷 입으시면? 예, 하얀 옷 입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김정은을 본 사람이겠네요. 예, 김정은을 본 것뿐 아니라 김정은의 그 비정을 관리하는 그런 총책이었으니까 김정은과 아주 가깝게, 그리고 김씨 일가와 내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일 때도 또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 장인어른이셨고 또 거기서 이제 같이 17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은덕촌이라는 마을에서. 이 정도면은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북한 장관급 이상 인물들은 되게 저희 북한 전문가들은 얼굴하고 이제 다 알거든요, 이름을. 근데 사실 전일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장관급 이런 인물로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김정일의 금고지기, 김정은 초기에 어떤 그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갖고 있던 비자금이나 이런 걸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그 연결자 역할까지, 그리고 관리인 역할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고, 사실 북한이 뭐 총리나 다른 실세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이거는 다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일춘의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정말 놀랬죠. 야, 이제는 북한의 엘리트들 중에 올 사람들 정말 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운독촌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운독촌이라는 곳이 1998년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건설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저기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저 아파트에 6개 호동이 있는데, 한 개 호동은 중앙당 그 고위 간부들이 살고,
나머지 4개 호동은 군 고위 간부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개동은 국가의 고위 간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 국가, 군대의 고위 간부들이 사는 곳이 바로 운덕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누가 살았냐면 현철회, 그다음에 그래요? 박재경, 그리고 김계관, 뭐 강석주, 당에서는 김양건, 오국열, 오일종, 박남기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름을 댈 만한 알 법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면 저런 곳에 이제 17년간 사셨으니까 별의별 이제 각가지 김정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일단 류대사 내리님, 예. 김정은을 직접 만나 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언제 뵀어요? 예, 만났습니다. 제가 2009년 5월에 김정은을 만났었는데, 사실 저의 장인어른은 2008년에 차 사고가 나서 저 함경남도 리원이라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퇴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을 봉화병원에서 2차로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 면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봉화병원에 가서 병실에 앉았는데, 네. 이제 문 똑똑 두드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 그래서 보니까 김정은이에요. 그다음에 단번에 알아보셨군요.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을 자군대장님, 그리고 김종초를 쿤대장님, 그 김여종이를 공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간부들 그래요? 사이에서는. 예. 근데 이게 김종일과 고용이가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쿤대장, 자군대장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간부들도 다 그에 따라서 쿤대장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이제 들어서는 걸 보면서 예. 저희 장인어른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뽀로로 하고 달려오더니 잡고 실장 아바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지금 다리도 아픈데 하고선 네. 공손하게 또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 친구 참 예절이 밝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의 김정은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거는 집권 전에 김정은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시절에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009년 1월부터 김정은이가 완전히 후계자로 등극을 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뭐 발걸음이라든가 이런 후계자 우상화를 위한 그런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2009년 5월에 병원에 왔었단 말이죠. 후계자 시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이제 류 대사대리가 목격한 김정은은 그래도 좀 예의가 발랐다. 예, 당시에는. 예의가 아주 그런데 발랐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후에 180도 달라지고. 예, 달라졌습니다. 자, 피해 숙청과 또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건데, 자, 류 대사대리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인간 김정은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을 둘러싼 비밀의 키워드. 자, 지금 저희 뒤로 이렇게 하나씩 떠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눈물이라는 키워드가 뜹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 김정은이 울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김씨 일가가 대대로 술을 잘 마십니다. 그래요? 그 집안 내력이 술을 잘 마시는 내력인데, 술을 마시게 되면 집권 초기에는 김정은이 계속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측근 간부들도 여기 참가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무래도 국정운영을 자기 혼자 맡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추근하게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 마시는 횟수가 계속 잦아지면서 이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술을 마신 뒤끝이 굉장히 무슨 주사를 부리는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잘 울고 술 마시면은 조금 술버릇도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건 사고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린다면, 김병호라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판 보도 부문을 담당해보는 부부장이었었는데, 이전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조선중앙통신사 사장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노동신문사 책임 주필도 역임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체육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정은이 초청한 그런 파티에 참가해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김정은이가 야, 병호 저 새끼 저 반당 분자니까 감옥에 쳐넣어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강 안전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보위 사업을 기본 맡아 하는 당내 보위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잡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김정은이가 야, 김병호 어디 갔어? 당장 불러내와. 갑자기? 예, 갑자기. 나하고 스키 타러 같이 가야 되겠는데 김병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 친구거든요, 사실. 스키를 잘 타는 거죠? 스키를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창강안전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장 데리고 나와. 그래서 지금 나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키를 잘 타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 이전에 자기 이름이 계속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에 거론이 되니까 자 이거 자꾸 내 이름만 밝히지 말고 당중앙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애들로 표현하라. 우리 인민들이 당중앙하게 되면 예. 다 내 이름을 뜻하는 거로 알기 때문에 구태여 내 이름을 딱 짚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내가 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사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그 전함 이외에 뭐 예. 무슨 당중앙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책임 보니까 전가. 그러다 보니까 김종훈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는데 이게 아마 자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훈. 예. 저희가 그래도 좀 표현을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화를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술을 먹으면은 폭력성,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기도 하나 보죠. 예,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었던 한광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공업 부장이거든요. 근데 한광상이 파티에 참가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김종훈이 오라고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갔는데 무릎 꿇어 앉았는데 연방 싸대기를 지금 때렸다는 겁니다. 뺨을 순화해서 해주시죠.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서 야, 이 새끼 너 뭐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때렸는데 이 한광상이라는 사람이 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이 그렇죠. 지나도록 아무런 무슨 이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 하게 되면 최소한 노동혁명화라든가 혹은 더 큰 문제라면 정치범 수용소 혹은 총살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김종훈의 주사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구나 이렇게 술을 생각을 많이 마셔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술버릇 이런 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이 폭음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끼리는 알잖아요. 김정은 이렇게 나왔을 때 모습 보면 어제 저녁에 정말 정신없이 마셨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뭐 옷매무새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특히 위에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짝 뒤로 넘겼을 때 엄청 그때는 뭔가 스트레스가 아주 고조된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폭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불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강한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지금 수면제를 수입해 간다 이런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대북 첩보망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그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이런 상황 관련해서 약을 좀 먹고 뭐 이러는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왕자로 컸잖아요. 그렇죠. 아나무 인격으로 크고 뭐 우리 유현우 대사께서 본 거는 이제 그때 좀 아주 노 간부한테 공손하게 대하는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의 모습을 본 거고 김정은의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시절의 모습이라든가 집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좀 난폭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볼 때 좀 이 폭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자기가 고통을 좀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전에는 그래도 예의가 발랐었는데 집권 후에 점점점 이제 나이와 또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폭음과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김정은의 비밀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향수와 칫솔이 떴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자, 한 간부가 김정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음 영상도 하나 볼까요? 자, 황병서가 2016년 당시 그러니까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는데 김정은을 향해서 굉장히 또 공손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이 영상들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을까요? 바로 김정은 옆에서 입을 가리고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부들의 입 가린 모습이 지금 뜬 키워드 향수 칫솔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2013년 9월에 김정은이 김일성 종합대학 그 교직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찾아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가니까 관계부문 일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과학교육부 교육 담당 부부장이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 보고를 받던 와중에 부부장이 아마 입에서 냄새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말을 네. 멈추고 당신 지금 입에서 막 냄새가 나서 내가 지금 좀 참지 못하겠으니까 가서 부부장 동무 가서 좀 일을 좀 닦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부부장은 물러났고 그 다음에 부부장이 물러난 이후에 김정은이가 여기에 같이 동행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부를 때 입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이 다 이빨을 무조건 좀 닦고 여기에 참가해달라. 무조건. 예, 그러니까 용감 냄새까지 나는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거기다 입냄새까지 이제 막 악취가 나니까 어르신들한테. 예, 어르신들한테 직설적으로 그렇게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간부들이 김정은이 찾을 때마다 아무래도 이빨을 닦고 가야 되잖아요. 하다 나니까 이제 사무실에 칫솔, 치약, 향수를 상비품으로 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어른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독재자인데 뭐 어른하게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김정은의 태도가 또 드러난 영상이 하나 또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정말 실세 중에 실세다 이렇게 꼽히는 조용원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얘기를 듣다가 잠시 후에 그런데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를 저렇게 해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뜹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인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만약에 저런 화면이 공개되면 SNS에서 조선시대냐 군주제냐 난리 날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 열어서 민주주의 후퇴다 이럴 거고 아마 언론에서는 이건 권위주의다라면서 헤드라인 쏟아낼 거고 아마 뭐 무릎 꿇기 챌린지 이런 밈 같은 게 양산이 되면서 전 국민이 조롱하지 않을까 엄청난 비난을 휩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저게 흔한 일이에요? 예, 저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2015년 4월에 당중앙위원회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간부들이 다 참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그때 당시 조현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었던 그 일부 부장이 본부당 책임자를 겸임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사업 보고를 하게 됐는데 김정은이 앞에 가야 되니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사업 보고를 했는데 이제 다 하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 관절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겨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2015년이니까 김정은의 나이가 31살이고 조현준의 나이가 78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전체 회의장에 참가한 모든 당 간부들한테 이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렇게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의 그 장인어른이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조현준 일부 부장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그 사람이 이게 아마 무릎이 나갔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 야, 저건 좀 너무하다. 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쓰러워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저렇게까지 김정은이 잔혹하게 구는 걸까요? 최고 지도자로서 또 절대 권력자로서 자기의 지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걸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은 이제 15년 차 통치니까 상당히 뭐 노숙한 리더십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처음 집권할 때는 25살 이때 후계자가 돼가지고 27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권력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내부에서조차도 저 어린 뭐 애송이가 뭘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권력이 불안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처음에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처음 등장해가지고 연설할 때만 해도 너무 더듬고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흔들고 어색해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스스로도 느꼈을 겁니다. 이 노 간부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40년, 50년까지 이렇게 노동당과 군부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나를 혹시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인 거고 결국은 그 당시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처형을 하고 군부의 노 간부들을 뭐 졸았다. 자, 내가 회의하는데 졸았다. 이런 감정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숙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신의 권력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아나무인격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닌가 싶은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또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가 뜰까요? 보면은 가족, 아편,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제일 눈길을 끕니다. 포도당. 이건 무슨 얘기죠? 저거는 그 김주애를 가리켜서 포도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2014년 1월 8일에 김정은의 생일 30살을 기념해서 네. 초대소에 4명의 간부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 장인어른도 같이 속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황병소, 김양건, 김원홍, 전일춘 이렇게 4명의 초대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우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할 때 김정은이 지금 국정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느 때군 이거 막 집어치우고 무슨 생각이 하루에도 10번 드는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벌렁벌렁 이렇게 애기 기어 나오는 애기가 있는데 그 주애랍니다. 딸. 딸 주애가 이렇게 벌렁벌렁 기어 나와서 자기 품에 안기는데 얘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봐서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애는 나에게 포도당이나 같다. 포도당? 포도당. 그러니까 자기 신체에 활력을 부어주는 그런 포도당이다.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포도당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쓰는 표현이에요. 포도당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막 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포도당을 맞거든요. 포도당 여기서 말하면 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글루코스라고 하는 수액 같은 거. 수액 같은 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흔히 나한테 우리는 비타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포도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포도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게 궁금해요. 이제 어쨌든 김정은의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김주애가. 그러면 실제 북한 통치의 그 후계자로 나올 수 있을까?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글쎄,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각하는 게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제일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선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그런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 그 자체에서 김정은이도 사실 25살의 후계자로 임명이 됐단 말이죠. 이게 다 자기가 무슨 당과 국가 앞에 쌓아놓은 업적이 이만큼 고선해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김정일이기 때문에 그 후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김주애가 만약 수령이 됐다, 후계자가 됐다. 그 다음에 김주애가 낳는 아이가 이제 또 후계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상 우리가 보게 되면 혈통을 잇는다 하게 되면 아버지의 송씨를 잇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김주애가 뭐 박 씨나 뭐 최 씨하고 결혼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최 씨나 박 씨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김정은과 같이 자기 아버지가 김종일이기 때문에 내가 승계 받았다, 뭐 후계를 이어받았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포도당이어도 혈통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렇게 총애를 받는 김주애에 비해서 이영종 센터장님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럼 여동생 김여정이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3년 전 2022년 11월에 조카인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만 3년 동안 김여정의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뭐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김여정이 저처럼 뭐 북한의 실세였지 않습니까? 오빠의 최측근 비서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귀퉁이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사장 이런 데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김여정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예전엔 대남 비난담화라도 내더니 요즘은 왜 존재감이 없지 이런데 요즘 한 20장 북한에서 김정은 동정과 관련한 사진 내면 한두 장에 보이는데 조그맣게 나와요. 그리고 백팩 메고 있고 운동화 신고 오빠는 당간부들이랑 뭐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저기 뒷구퉁에서 뭐 핸드폰 혼자 보고 있고 이렇게 딴전을 피우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저렇게 뭐 조카 또
뒤에 이제 부인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까지도 있고 신우이 올케사인데도 저렇게 맨 뒤에서 마치 너는 좀 앵글 밖에 있을래?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여정이 김주혜에 밀려난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물론 오빠의 뭐 신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일정한 좀 권력에 있어서 너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오면 내가 우리 딸 주혜를 띄우는데 좀 장애가 되잖아.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류 대사대리님이 북에 계셨을 때 실제로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까지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14년 9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이제 참배하러 가자고 해서 그때 온 가족과 함께 갔었거든요. 참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군 어머니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렸다 가자.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그러니까 기본 주작봉 마루에 있는 그 김종숙이 반신상이 있는 그 우측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바로 조금 내려가서 고영이 묘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실장 아바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다 보니까 김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아무래도 사진에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김여정이 저희 장인, 장모, 뭐 저 집사람 그리고 우리 딸까지 악수를 쭉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김여정이 사실 키가 큽니다. 한 168, 170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 180 정도가 돼 보입니다. 근데 인민군 상자 계급을 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 계급이라는 게 이게 우리 대령 계급 그런 거로 달고 있었는데 키가 한 180 정도가 돼 있어서 제가 다 간 다음에 장인 보고 물어봤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인민군 총정치국 안에 그 조직지도부 거기에 군단 지도과 담당 부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하고 6개월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에 같이 다녔던 그런 동기 동창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특설반은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려고 만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이 김여정이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기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설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속성 강의를 해주는 그게 한 6개월 동안 속성 강의를 이 김여정을 위해서 만든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 코스에 이제 한 몇 명이 같이 동참하는 건데 여기에 한 성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김여정의 남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 바로 아편인데 이 아편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 제가 2006년 9월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집에서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세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앞에 있었습니다. 뭐 말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하더니 이제 미친놈이 좀 밖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한 15분쯤 있더니 이제 소리가 없어지면서 차 소리가 나고 쑥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자려고 들어가는데 장인 장모가 부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것을 듣어보니까 그날 낮에 김종철이가 저희 장인 사무실로 와가지고 아편을 좀 달라고 떼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우리 39호실에서는 아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편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아무리 달라고 해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또 보니까 다음 날에도 또 왔습니다. 김종철이가. 그러니까 한 10시쯤에 왔는데 그때는 문을 부술 것처럼 꽝꽝꽝 이렇게 소리를 쳐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김종철이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한 잔 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몸이 약한데 얼굴이 게름한데 여기 그 뼈도라지 같은 게 잔뜩 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어디 갔나 물어봐서 이거 장모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거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못 만나겠구나 뭐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더 과거는 뭐냐면 제가 2017년에 북한에 그러니까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2017년에 북한에 이제 출장차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위부 정치국장을 하던 제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사위가 외무성에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와중에 이 김종철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위부에서도 이 김종철이가 아편하는 그런 말이 새나갈 것 같으니까 이걸 철저히 차단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아편 때문에 이제 후계자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장성택. 그러니까 고모부 장성택 얘기인데, 자, 일단 관련 영상 짧게 보고 가시죠. 흉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전열이 기탄하면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자, 근데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거에 있어서 류 대사대리님이 들은 건 좀 다르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01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예. 저희 장인어른이 김종훈과 함께 마식령 스키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2014년 1월 1일에 개장이 됐는데 그 개장하기 바로 전에 몇몇 그 자기 측근들과 함께 김종훈이 그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참관을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한 와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성태이가 너무 하도 놀아대는 꼴이 과간이어서 하루하루 너무 놀아나는 꼴이 과간이다. 이제 장군님 계실 때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는 민충이 쓱 뛰어 올라간 것처럼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젠 뭐 같이 놀자고 한다. 그래서 당과 수령의 권위에 전면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자기가 가차없이 쳐 갈겠다. 그리고 얘는 총알도 아까운 놈이기 때문에 사형을 화형으로 집행하라고 자기가 지시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3년상이 김종일의 3년상까지 자기가 참으려고 했었는데 네. 하루하루 너무나도 노는 꼴이 과간이 돼서 자기가 부득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너무 상상하기 힘든 잔혹함인데 우리 대사대리님은 그럼 그때 그걸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선우 이게 중세기도 아닌데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더 김정은을 보좌하기에 또 가까이 하기에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하는 말이 태양에 가까이에 가게 되면 타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그 간격을 두고 수령과 대상을 해야 된다,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마지막 키워드 짧게 또 살펴보도록 예. 하죠. 김정은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건 뭡니까? 굴비 좋아해요? 이게 김정은이 2011 사실 한국에서 그 방영이 되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게 김씨 일가, 네. 김종일, 김종은 모두 다 즐겨보는 그런 프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2013년 여름에 아마 용광굴비와 관련된 그런 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용광굴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예. 39호실에서 어떤 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나오는 용광굴비를 공수에다가 중국을 경유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에 올려놨는데 그걸 녹차와 함께 쭉 말아서 먹더니 이거 정말 금상첨화라고. 이제 녹차물에 말아 먹으니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굴비가 계속 밥상에 오르는 그런 단골 메뉴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면 이영종 센터장님, 이런 기이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공포 정치 이런 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북한의 젊은 층들의 변화, 외부 정보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호기심, 또 억압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 아마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과거처럼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영전 센터장님의 이야기처럼 아마 지금의 공포 정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